1976년 부산 어느 마을 두 여자가 말다툼을 하고 있다. 이들이 다투는 이유는 보험금 때문이었는데 이들은 형님과 동서 관계로 동서의 남편이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총 4,400만 원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형님이 동서를 속여 400만 원만 지급하고 차액을 가로채려 했기 때문이다. 형님의 이름은 박분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연쇄살인마였다. 박분례는 1926년생으로 중학교를 졸업했다고 한다. 이는 당시 중산층 이상의 가정환경에서 자랐다고 추정할 수 있다. 박분례는 19세에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남 일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살다가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이혼하게 되며 이혼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알려진 바 없다. 박분례는 이후 술집에서 접대부 생활을 하며 생계를 꾸려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름 빼어난 외모 덕으로 지역 유지들과 많은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연하의 남자 엄씨를 만나게 되어 그의 두 번째 부인으로 살게 된다. 당시에는 지금과 다르게 전쟁 직후 성비 불균형 그리고 고전적인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로 두 번째 부인을 들이는 것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은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에는 연상연하 커플 자체가 흔치 않았을 뿐더러 두 번째 부인으로 연상의 여자를 들였다는 것이 매우 어색한 일이었다. 당시 박분례는 나름 미모가 뛰어난 편이었다는 말이 있었으니 이런 점 등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신문 기사에 실린 사진을 봤을 때 이 부분도 잘 이해되지 않긴 마찬가지다. 외모적인 기준이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다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시대에 따라 미적 기준은 변하기 마련이니까. 돈의 맛. 박분례는 1973년 당시 보험 설계사로 일하던 동창생으로부터 보험업을 소개받고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 일을 할 때의 주변 동료들 증언에 따르면 박분례는 싹싹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박분례는 주변 동료들에게 친절하며 그들의 경조사를 자기 일처럼 챙기는 등의 활발한 사회성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이때 박분례는 1973년 11월부터 1976년 1월 사이에 세계의 보험회사에 친인척 8명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들 모두가 사망했을 시 약 1억 7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약이었다고 한다. 그러던 1974년 3월 어린 시절부터 30년 동안 알고 지낸 최무순 씨에게 저축성보험과 재해특약성보험 두 가지를 가입하도록 권유한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난 1974년 10월 사이아나칼륨을 넣은 우유를 마시게 하여 최무순 씨를 살해한다. 이때 최무순 씨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을 해약하여 약 22만 원을 편취하게 되는데 살해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고 기록된 부분이 있으나 보험 수혜자가 박분례도 아니었고 당시 22만 원이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었으나 처음부터 이를 노리고 살해했다고 생각되긴 어려워 보인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박분례는 어떠한 이유로 최무순 씨를 살해하였고 이때 해약금 22만 원을 편취하여 돈의 맛을 보고 이것이 이후 일어나는 살인에 대한 동기가 되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이후 살인 범죄에 대한 예행 연습 정도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자매. 박분례에게는 위로 5살 많은 언니가 한 명 있었다. 1921년생 박분선 씨이다. 당시 박분선 씨는 중풍에 걸린 남편을 돌보며 딸과 아들을 키우는 사람이었다. 투병 중인 남편을 홀로 돌보며 아이들까지 키우느라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당찬 성격의 동네 주민들에게도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다고 전해진다. 30년 지기를 살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75년 1월 31일 박분례는 돌아가신 아버지 제삿날 음식 장만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언니 박분선 씨의 집으로 찾아가게 된다. 제사를 지낸 후 언니 부부가 잠들었을 때를 기다려 언니 부부와 딸이 잠든 방에 방화를 저지르고 인근 300m에 위치한 친척 오빠의 집으로 도망친 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친척 오빠에게는 제삿일을 도와주고 쉬러 왔다고 말한 뒤 그곳에서 잠을 잤다고 전해진다. 박분례가 저지른 방화로 그의 언니와 조카는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형부는 약 이틀간 전신화상으로 병원에서 신음하다 끝내 사망했다고 한다. 이때 경찰이 화재 사건 조사차 형부가 있는 병원으로 왔는데 박분례가 경찰에게 형부는 중풍에 걸려 의사소통이 어려우니 본인이 대신 중간에 말을 전해주겠다고 제안한다.
이에 경찰이 수긍하자 중풍이 있어 몸을 똑바로 가눌 수 없는 형부가 담뱃불을 붙이다 놓치게 되어 이불에 불이 붙고 화재가 발생했다고 진술하게 된다. 이때까지 화상을 입은 상태로 형부는 살아 있었고 아마 박분예가 이상한 진술로 경찰을 속이는 내용을 들었을 것이다. 사건은 실수로 인한 화재로 마무리되고 당사자들인 박분선 씨, 그녀의 남편 그리고 딸까지 3명 모두가 사망하여 사건은 종결된다. 이때 박분례는 언니의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에서 약 1,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시아버지 때는 1975년 4월 1월 31일 화재 사망사고 약 3개월 후 박분례의 동거인 엄씨에게는 73세 고령의 아버지가 계셨는데 심장 쪽에 지병이 있으셨다고 전해지며 평소 이혼녀였던 박분례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고 박대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날은 시어머니의 칠순생신을 기념하여 가족들이 모였는데 시아버지의 식혜에 약을 타 시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차후 재판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기 때문에 예상이라고 말하였다. 당시 시아버지는 매우 고령이었고 평소 지병을 앓고 있던 탓에 경찰 조사 없이 자연사로 사망 처리되었다. 시아버지 사망 이후 남편에게 유산이 상속되는데 상속된 유산을 박분례가 남편 모르게 모두 사용해 버리는 일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지만 추후 재판에서 이 사건은 무혐의로 처리된다.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다른 사망 사건과 다르게 특별한 보험 관계가 없었고 유산 또한 박분례가 아닌 엄씨에게 상속된 것을 박분례가 몰래 사용한 것이며 음독 살해 여부도 당시 과학수사의 명확한 한계로 인해 밝혀내기 어려웠던 점으로 재판부에서 무혐의를 결정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시동생 서두에 언급되었던 사건이다. 동거인 엄씨에게는 남동생이 있었다. 이 남동생 또한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인물이었다고 한다. 박분례는 남편 몰래 유산을 사용한 일을 들킬까 우려하여 그에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한다. 1976년 5월 11일 시동생에게 사업 관련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다방으로 불러내었고 이때 가지고 있던 사이아나 칼륨을 시동생의 차에 섞어 마시게 한 후 시동생이 차를 마시자 급한 일이 있다고 자리를 떠난다. 시동생은 곧바로 귀가하였는데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복통을 호소하며 급사해버린다.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되었고 이후 박분례는 사망한 시동생의 아내, 즉 동서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시동생 이름으로 40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해 둔 것이 있으니 인감증명서를 가져오면 보험금을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보험금 4,400만 원을 수령하여 400만 원만 동서에게 전달한다. 이때 보험회사 측은 보험금 수령 확인차 동서에게 연락하게 되는데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사실은 실수령 금액이 400만 원이 아닌 4,400만 원인 것을 알게 된 동서가 격분하여 박분례에게 나머지 4천만 원 모두 반환할 것을 요청한다. 이에 돌아가는 상황에서 수상함을 느낀 보험회사는 사고조사에 착수하였고 경찰에 계획살인 여부 확인을 요청한다. 요청을 받은 경찰은 사망한 엄씨의 시신을 국과수로 보내 감식하였으나 당시 기술로는 부패가 진행된 시신에서 독극물 검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타살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부검 결과로 박분례의 살인은 덮어졌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박분례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재판하여 8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내기까지 한다. 어찌되었든 시동생 명의의 보험금 편취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돌아온 아들 1975년 1월 31일 언니 살해 당시 언니의 아들은 군복무 중이었고 1977년 전역한다. 그는 이모 박분례가 자신의 어머니 이름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되며 박분례에게 이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기 시작한다. 이때 박분례는 횡설수설하며 일부 금액을 수표로 지급하고 차후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변명을 늘어놓는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아들은 검찰에 사건 진상조사를 규명하는 진정서를 넣게 된다. 이에 경찰은 박분례를 재조사하기 시작하고 박분례의 집에서 사이아나 칼륨 등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1977년 경찰에 체포되어 모든 범죄 사실을 털어놓는다. 처음 살해됐던 친구 최무순에 대한 범행도 이때 밝혀지고 앞서 말했듯 시아버지 살해 혐의는 무혐의로 끝나게 된다. 그럼에도 밝혀진 범죄가 5명을 연쇄살인한 것으로 1978년 사형을 선고받고 1983년 7월 9일
형이 집행되어 악마 같은 삶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 친구와 가족을 살해하여 편취한 보험금은 쇼핑이나 유흥에 사용되었다고 전해지는데, 당시 박분예와 엄씨의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분예의 남자 관계로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한다. 일부 기록에 호스트바에서 사용했더라는 말도 있지만, 호스트바는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전파된 시점이 대략 1980년대 후반이므로 이는 박분예 사건의 시대상과 맞지 않으며 카바레 같은 업소를 다니며 사용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1982년 7월 베이징 시단 지역 맛집으로 소문난 만두가게에서 한 남자가 만두를 포장한다. 평소 만두를 즐기는 이 남자는 전시로 창화시 인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였다. 남자는 그의 친구로부터 이 만두가게가 지역에서 가장 맛있다고 추천을 받았던 것이다. 긴 줄을 기다려 만두 10개를 포장하고 집으로 돌아와 만두를 먹던 전 씨는 이상함을 느낀다. 돼지고기의 맛이라기엔 뭔가 이상했으며 의사인 자신에게 매우 익숙한 향이 느껴졌던 것이다. 이내 이 향이 자신의 병원에서 시체가 부패하면서 났던 냄새와 비슷한 향인 것을 느끼고 전 씨는 만두 속을 유심히 살피게 된다. 만두소에는 노란 기름층이 보였는데 이는 돼지고기에선 볼 수 없는 사람의 기름층과 같은 색상이었다. 이에 놀란 전 씨는 경찰에게 만두를 가져가 이상함을 알리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간다. 만두가게 주인은 라오성 40대 남자였다. 게으른 남자. 라오성은 학창시절 매우 게으른 성격임에도 성격은 급한 학생이었다고 한다. 딱히 장래에 무슨 일을 할지 몰랐던 그는 가족의 추천으로 베이징 인근에서 유명한 만두 맛집에서 가게 일을 도우며 만두 제조 기술을 배우는 학도공으로 취업하게 된다. 그의 스승이 운영하는 가게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만두 가게로 좁은 가게였음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 만두를 사 갈 정도로 유명했는데, 라오성은 이 스승 아래 오랫동안 만두 기술을 전수받는다. 하지만 게으른 천성을 가진 라오성은 제대로 집중하여 기술을 배우지는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후 시간이 흘러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베이징 시단 지역에 자신의 만두 가게를 개업하게 된다. 베이징 시단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매우 번화한 지역으로 많은 점포가 몰려있는 상권의 중심이었다. 좋은 스승에게 기술을 배우고 좋은 자리에 가게를 냈음에도 라오성의 만두가게 평판은 그리 좋지 못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그의 가게 만두소는 그런대로 먹을 만했지만 만두피가 매우 딱딱했고 좋지 못한 향이 났다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동 인구 덕인지 근근히 먹고 살 만큼은 벌이가 되어 장사를 계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박의 비결. 1982년 초 매우 이른 아침, 허름한 옷차림의 사내가 자전거를 타고 라오성의 가게에 오게 된다. 이 남자는 만두를 주문하여 먹게 되는데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맛이 없었던 라오성 가게의 만두피에 대하여 비난하며 빈정거렸으며 만두피를 뱉어내며 조롱하였다. 이를 본 라오성은 음식을 낭비하지 말라고 소리쳤고, 남자는 내 돈을 주고 산 만두를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다라고 말하며 빈정거렸고 끝내 환불까지 요청하였다. 이에 라오성과 고성이 오가며 다투게 되는데, 남자는 만두피를 모조리 쓰레기통에 버리며 만두소만 먹은 후 라오성과 만두를 크게 비난하고 자전거를 타고 떠나려 했는데, 자존심이 상해 격분한 라오성은 가지고 있던 반죽 밀대를 가지고 남자의 머리를 가격한다. 남자는 힘없이 쓰러졌고 잠시 기절한 것으로 판단한 라오성은 남자를 가게 안 주방 테이블에 눕혀놓는다. 이때는 이른 시간으로 반죽 밀대로 남자를 가격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 라오성은 기절한 남자가 정신을 차리면 만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며 사과도 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장사를 다 마칠 때까지 남자는 일어나지 못한다. 남자의 몸은 차게 식어 있었고 숨도 쉬지 않았으며 몸도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확인한 라오성은 남자가 사망한 것을 직감하였고 자신이 곧 살인죄로 경찰에 체포될 것을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 이에 라오성은 이 남자의 시신을 몰래 불에 태워 사건을 은폐하려고도 생각하였으나 그곳은 베이징 시단 매우 번화한 곳으로 시신을 불태우면 나는 연기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여 불태우지 못한다. 하지만 이때
자신이 만드는 만두소를 떠올리게 된 라오성은 이 남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자신의 만두소에 넣고 판매하여 범행을 은폐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라오성은 남자의 시신을 훼손한 후 다진 고기를 만들어 만두소를 만들고 맛을 봤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어색한 향이 났다고 한다. 이 향을 가리기 위해 라오성은 많은 양념을 넣고 조합하여 어색한 향이 나지 않는 만두소를 개발하게 된다. 내장은 기름으로 처리하였고 나머지 잔해와 뼈 등은 가게 뒤뜰 남서쪽 구석에 묻어두고 그 위에 장독대를 올려 은폐했다고 전해진다. 다음날 라오성은 여느 때와 같이 만두를 판매한다. 당연하게도 그날 판매한 만두의 만두소는 전날 시비가 붙었던 그 남자였다. 하지만 이날 가게는 유례없는 대박이 나고 손님들도 라오성에게 엄지손가락을 보이며 앞으로도 이 맛을 꼭 유지해 달라고 당부하였다고 한다. 라오성은 처음에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연일 장사가 잘 되고 재방문 고객들도 늘어나매 이것이 인육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사실 변한 것은 고기뿐만이 아니었다. 많은 양의 재료를 사용하여 개발한 양념도 있었지만 라오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 더구나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절약된다고 생각한 라오성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람 사냥에 나서게 된다. 왜냐하면 서서히 재료가 떨어져 갔기 때문이다. 두 번째 재료가 된 피해자들. 인간 도살자가 돼버린 라오성은 새로운 재료가 필요했다. 이에 주변 인물들을 탐색하던 중 인근에서 목화솜을 타는 부부에게 눈길을 돌린다. 이 부부는 먼 외지에서 온 사람들로서 찾아오는 가족도 없었으며 내성적인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과도 그리 활발하게 소통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부부였다고 전해진다. 이에 라오성은 이 부부가 사라져도 누구도 부부를 찾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짓고 이들을 타깃으로 정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목화솜을 타는 부부 중 남편이 만두를 사러 라오성의 가게로 오게 된다. 만두를 내주며 라오성은 자신의 집에 2개의 이불의 목화솜을 새로 타야 한다고 말하며 오후 8시까지 집으로 오라고 유인한다. 이에 돈벌이를 얻게 된 남편은 기뻐하며 라오성의 집으로 가게 된다. 라오성은 집에 온 남편을 먼저 반중 밀대로 쳐 살해하고 그의 아내에게 찾아가 남편이 솜을 타는데 도움이 필요하니 같이 가서 도와야 한다고 말하여 집으로 유인한 후 살해한다. 이들 또한 만두소가 되었으며 라오성의 가게는 계속해서 번창했다고 전해진다. 하루 평균 매출이 약 400에서 500위안 수준이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당시 중국 노동자층에 의해서 3개월치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라오성은 점점 더 인간성을 잃으며 돈에 미친 살인마가 되어간다. 특별한 손님. 창화시 인근에서 오랫동안 병원을 운영했던 전 씨는 만두를 매우 좋아했다고 한다. 일반 병원 의사가 아니라 법의학자였다는 말도 있다. 이때 그의 친구가 베이징 시단에 위치한 라오성의 만두 가게를 추천한다. 전 씨는 매우 기대하며 라오성이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만두를 포장했다. 전 씨는 오후 햇살을 맞으며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만두를 먹는 것이 취미였는데 이날은 라오성의 가게에서 포장해온 10개의 만두와 함께 차를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만두에서 특이하게 느껴지는 단맛과 함께 그에게는 매우 익숙한 부패한 시신의 향이 느껴졌던 것이다. 1980년대 중국 장례 문화는 정부에서 화장을 장려하였고 시신을 화장하기 전 잠시 인근 병원에 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의사였던 전 씨는 부패 냄새에 익숙할 수밖에 없었고 만두에서 은은하게 나는 부패향을 포착해냈던 것이다. 이에 만두소를 유심히 살피던 전 씨는 돼지고기에서는 볼 수 없는 노란 기름층을 확인한다. 그의 경험상 만두소의 노란 기름층은 인간의 기름층 색과 같았고 이것에 놀라 만두를 들고 경찰서로 향한 것이다. 경찰에 신고하며 만두소의 DNA 검사 의뢰를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만두소는 인간의 DNA와 80% 유사했고 이에 심각성을 느낀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만두가게 사장 라오성 체포 작전에 돌입하게 되었다고 한다. 7월 16일 만두소 재료가 떨어져 가자 라오성은 새로운 만두소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가게에 학도공을 뽑는다는 벽보를 붙였고 이에 대환이라는 남자가 라오성에게 찾아온다. 대환이라는 남자는 남들보다 조금 낮은 지능 탓에 주변 사람들이 멍청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다고 전해진다.
이때 라오성 체포 작전에 돌입한 경찰들은 그의 가게 주변에 잠복 중이었고 라오성은 대환과 함께 가게로 들어갔다. 라오성은 대환을 제자라고 부르며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대환은 기쁜 마음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 탓에 잠을 뒤척였다고 한다. 경찰들은 라오성의 가게를 급습했고 마침 반죽 밀대를 들고 대환의 방으로 향하는 라오성을 체포하게 된다. 그리고 가게 냉장고에서 냉동된 채 노란색을 띠고 있는 사람의 다리를 발견했다고 한다. 경찰은 라오성의 가게와 집을 수색하였고 모든 증거물들을 압수하였으며 이로써 라오성의 범행은 막을 내린다. 이후 라오성을 신문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라오성은 총살형에 처해진다. 당시 사건의 심각성으로 인해 이 사건은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았고 처형 또한 비밀스럽게 처리되었다고 한다. 2004년 2월 23일 새 학기가 시작된 중국의 윈난 대학교 학생들은 개학을 맞아 하나 둘 학교로 돌아오고 있었다. 오랜만에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은 기숙사 건물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느낀다. 학생들은 특히 317호 앞을 지날 때 강한 악취를 느꼈고 이 사실을 관리인에게 이야기한다. 이날 학생들은 이 악취의 원인에 대해 317호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청소를 하지 않아 쓰레기가 썩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불만 사항을 접수한 기숙사 관리인은 즉시 317호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접수된 신고 내용처럼 317호 객실 내에서는 강한 악취가 났고 관리인은 기숙사 방에 비치된 옷장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감지하여 즉시 옷장으로 다가갔다. 옷장에서는 검붉은 액체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가까이 갈수록 강한 냄새가 났다고 한다. 이상함을 감지한 기숙사 관리인은 옷장 문을 열어보았고 이내 그 안에 있던 4개의 커다란 검정 비닐봉투를 발견하였다. 그 봉투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확인한 관리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옷장 속 검정 비닐봉투 안에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시신이었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고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는데 이들은 윈난대학교 생명공학과에 재학 중이던 샤오르이제, 탕시리, 궁보, 양카이홍 이상 4명이었고 이들은 방학 동안에 학교에 남아있던 학생들이었다.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였다. 수사 중인 경찰은 학교 잔류를 신청했던 생명공학과 학생 중 시신이 된 4명 외에 1명이 더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는데 실종된 학생의 이름은 마지아제였고 그의 시신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 초기 경찰은 마지아제라는 학생도 살해되어 학교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이러한 추측을 바탕으로 마지아제의 시신을 찾아 학교를 수색하던 경찰은 마지아제의 시신이 아닌 살인에 쓰였던 범행 도구로 의심되는 망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망치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선명하게 찍힌 지문을 발견하게 된다. 지문을 감식해본 결과 실종된 마지아제의 엄지손가락 지문과 동일했고 이때부터 마지아제는 피해자가 아닌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 선상에 오른다. 경찰은 마지아제의 행방을 수색하지만 그는 2월 15일 쿤밍의 한 은행에서 400위안을 인출한 기록을 끝으로 2월 16일부터의 행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마지아제가 사용했던 컴퓨터의 인터넷 기록을 조사하여 마지아제가 친구들을 살해하고 도주 계획을 세웠던 사실을 발견한다. 이에 경찰은 마지아제를 A급 범죄자로 분류하고 전국에 수배 전단을 배포한다. 또한 경찰은 마지아제에게 현상금도 내걸었는데 현상금 액수는 20만 위안으로 당시 2004년 중국 경제 상황을 고려해보면 매우 큰 액수에 속한다. 마지아제는 1981년 5월 4일 광시 장족 자치구 빈저우진 마을촌 매우 가난한 농민 가정에 4명의 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마젠프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성실한 농부였고 어머니 리펑잉 또한 매우 자상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은 매우 가난한 형편이었고 많은 자식들과 노모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이유로 낮에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는 다림질 일을 하며 아이들 육아에는 크게 신경 쓰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마지아제가 태어난 1981년 당시 그의 가족들은 집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초라한 오두막에 살았고
1986년이 되어서야 간단한 형태의 평집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난한 형편 탓에 생긴 열등감일지도 모르겠으나 마지아제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려하고 집으로 초대하는 것을 매우 부끄러워했다고 한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직접적인 감정 표현도 서툰 편이었다고 알려졌는데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일기장에 표현하였고 어린 시절 그의 일기장에는 당시 느꼈던 그의 감정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었다고 한다. 가족이 싸운 날을 일기장에 적으며 가족들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기도 했고 TV 채널을 놓고 할머니와 다툰 날에는 할머니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도 적혀 있었다고 한다. 평소 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마지아제는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는 전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고 이를 일기장에만 기록해 놓은 것이다. 우울한 천재. 가난한 가정 형편과 내성적이고 대인 기피적인 성격에도 마지아제의 학업 성취도는 매우 훌륭했다고 전해진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자랑이었다고 한다. 중학교 입학 이후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여 400여 명의 학생 중 1등을 차지한 적도 있고 중학교 2학년 시절에는 전국 물리 경시대회에 참가하여 2등을 차지했다고도 전해진다. 학창시절 그가 받은 상장들은 그의 집 벽 한쪽을 모조리 채울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 가지 일화가 있다. 어느 날 그가 상장을 받아와 집에 가져다 두었는데 가족들은 이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하였고 왜 상을 받았는데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느냐고 마지아제에게 묻자 이에 내가 알았으면 된 일이지 가족이 알 필요가 있느냐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러한 일화로 다시 한번 짐작할 수 있는데 마지아제는 친구뿐만 아니라 가족과도 제대로 된 감정적 소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중학교 시절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매일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며 싸구려 음식들로 배를 채운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당시 농촌 출신 학생들은 대부분 비슷한 가정 형편으로 마지아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했었다고 전해지는데 그 때문인지 당시의 마지아제는 이러한 가난한 그의 형편에 크게 열등감을 느끼지 않고 무난한 중학교 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97년 우수한 성적으로 중학교 시절을 마무리한 그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만 모이는 빈양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당시 빈양고등학교는 광시성의 16개의 주요 고등학교 중 하나였다고 하는데 이곳에는 대부분 도시 출신의 학생들이 입학하였고 낡은 옷에 언제나 가난한 마지아제와는 달리 그들은 화려한 옷차림에 풍족한 식사를 하는 학생들이었다고 한다. 이때 마지아제는 남들과 다른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며 원래 내성적이고 어두운 성격에 더해져 열등감마저 생기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한 이유로 점점 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한 것으로 보여진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더 초라함을 느꼈던 그는 식사 시간에도 붐비는 시간을 피해 홀로 식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빈양고는 나름 지역에서 소위 공부 좀 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시절과는 달리 열심히 공부해도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내기는 힘들었고 한 반에 70명의 학생 중 50등 정도를 유지하는 중하위권 성적의 학생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 마지아제는 벽을 느끼며 크게 절망했고 무협 소설을 읽고 농구를 하는 등 학업과는 거리가 먼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우울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던 1999년 11월 바다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그는 약 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구이강시로 갔었다고 한다. 하지만 초라한 행색에 그는 경찰의 주목을 받고 바다는 보지도 못한 채 거수자로 오인 받아 경찰에게 이끌려 구금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때 마지아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각성하게 된다. 그때부터 그는 마치 불도저처럼 새벽부터 밤까지 불철주야 공부에 매진하게 된다. 그리고 드디어 2000년 7월 8일 치러진 입시 시험에서 반에서 50등을 유지하던 마지아제는 무려 697점을 기록하게 된다. 당시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학 입시 시험 만점이 대략 700에서 750점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높은 점수에 해당한다. 이 점수는 당시 소위 말하는
중국의 9850정에 해당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점수였으나 그는 가정 형편과 거리상의 문제를 감안하여 윈난대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축하해 주었고 그의 빛나는 성취가 고향에 영광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했다고 전해진다. 부적응자. 가난한 형편이었던 그의 집안은 마지아제의 학비를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여 6천 위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입학금을 치른 그는 2009년 9월 아버지 마젠프의 손을 잡고 윈난대학교에 입학한다. 그는 당시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생명공학과를 선택했다. 가난한 그의 집안은 마지아제에게 매월 100위안을 보내줬다고 한다. 물론 이는 큰돈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마지아제는 절망하지 않고 스스로 일하여 생활비를 마련했다고 전해진다. 이때 모은 돈으로 노트북을 장만하여 가지고 있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마지아제는 어린 시절부터 감정 표현에 매우 서툴고 내성적이며 어두운 성격을 가져 사람과의 관계를 어려워했었는데 대학에 들어간 후 이러한 성격을 고치기 위해 스스로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마지아제는 수없이 또래 집단에 융화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관계에 서툰 그는 때때로 사람들을 매우 불쾌하게 만드는 말을 했고 이로 인해 주변인의 놀림감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분위기 파악을 잘하지 못하는 갑분싸 제조기 같은 학생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그는 이성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판이 매우 좋지 못했다고 한다. 그와 대학 동문 여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매우 어두운 얼굴에 기분 나쁜 인상을 가진 남자였고 그와 복도에서 마주치면 매우 긴장되며 소름이 돋았다고 한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이러한 평판을 알리 없던 그는 생애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여학생이 생겼고 마지아제는 정성스럽게 작성한 편지로 고백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고백을 받은 여성은 매우 놀란 반응을 보였고 그의 앞에서 편지를 찢어버리며 매우 강하게 거절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아제가 고백 공격을 한 사실을 자신의 친구들에게 알렸다고 하는데 여학생의 의도가 어떻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이후 그는 캠퍼스의 낭만은 포기한 채 무적의 솔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마지아제를 더 큰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었고 자존감 또한 크게 상실하게 되어 남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번은 수업 중에 마지아제의 신발이 망가지는 일이 발생했는데 새 신발을 살 돈이 없어 아예 수업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장학금을 받아 새 신발을 사고 난 이후에서야 수업에 참석했다고 한다. 열등감은 점점 심해졌고 그는 점점 괴이한 성격으로 변해갔다. 그의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가 친구들과 농구를 하던 중 실수로 공에 맞게 되었을 때 불같이 화를 내며 친구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그가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친구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이면 마치 자신을 흉보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며 화를 내고 물건을 부수는 등 괴팍한 행동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깨버리는 사람이었다고 전해진다.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 그는 절대로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고 자신이 잘못한 일일지언정 물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확신했으며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극심한 열등감으로 인한 잘못된 자기 방어 기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변모한 그의 성격은 더욱더 그를 대인관계에서 고립시키게 된다. 또한 그는 집에 가는 것을 돈 낭비로 여겼고 가족들과 전화도 자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러한 이유로 가족들은 그가 대학생활 중에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유일하게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줬던 가족과도 연락이 끊어짐으로써 그는 점점 더 고독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베스트 프렌드. 괴팍한 성격 탓에 그는 변변한 친구가 없었다. 하지만 외로운 대학 생활에도 마지아제는 학업에 충실하여 학업 성적이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몇몇 사람들은 학업에 관해 질문하기 위해 접근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러한 무리 중에 샤오르이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타고난 인싸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고 한다. 그는 같은 기숙사에 사는 마지아제와도 매우 가깝게 지냈으며 외로운 마지아제에게는 거의 유일한 친구였다. 그는 마지아제와 같은 학과 그리고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며 약 4년간 우정을 쌓았다고 전해진다.
마지아제는 유일한 친구였던 샤오르이제에게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하며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도 많이 하였다고 한다. 이에 성격이 좋은 샤오르이제는 마지아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잘 공감해 준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고 인싸였던 샤오르이제 덕분에 마지아제는 대면대면하게나마 얼굴을 익히고 인사하며 지내던 친구들 무리가 생겼던 것 같다. 열등감 그리고 절교. 샤오르이제와 친구들은 종종 기숙사에 모여 카드놀이를 했다고 한다. 이 무리는 마지아제를 포함한 궁보, 양카이홍이 있었는데 샤오르이제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은연중에 어두운 마지아제와 거리를 둔 것으로 보여진다. 그중 궁보는 자신의 생일 파티에 마지아제를 배제하고 친구들을 모아 파티를 열었던 적도 있다. 하지만 마지아제는 샤오르이제 덕분에 알게 된 친구들도 나름 자신의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며 지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던 2004년 2월 졸업을 앞둔 겨울 방학이 끝날 무렵 마지아제, 샤오르이제, 궁보, 양카이홍 4명은 여느 때와 같이 기숙사에 모여 카드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 마지아제가 모든 판을 휩쓸었고 이에 친구들은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게 된다. 예로부터 돈 잃고 속 좋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 그런 상황으로 보여진다. 샤오르이제는 마지아제가 구라를 쳤다고 주장하며 친구들 간 친선 게임에서 구라를 시전한 마지아제의 인간성에 대해 비난했다. 그리고 마지아제의 그런 인간성으로 인해 일전에 궁보가 자신의 생일 파티에 마지아제를 초대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인다. 실제로 마지아제가 구라를 쳤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모두 사망하여 알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마지아제는 크게 상처받았고 그는 친구들 앞에서 매우 자존심이 상했으며 4년간 진정한 친구로 생각한 샤오르이제가 평소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에 큰 절망감과 분노심이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거기 모인 3명이 마치 자신을 따돌리며 조롱하는 느낌을 받았고 심지어 지금껏 학교 생활에서의 대인관계가 어려웠던 것이 자신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험담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그는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아간 샤오르이제와 생일 파티에 초대하지 않은 궁보에게 마음속으로 절교를 선언하며 열등감과 분노가 폭발하여 그들을 살해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된다. 이날 카드 게임을 위해 모인 이들은 매우 어색한 상태로 헤어지고 각자의 방에서 잠을 자게 된다. 구체적인 계획. 마음속으로 절교를 선언하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마지아제는 가지고 있던 노트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살해 도구 등을 알아본다. 그는 피가 가장 적게 나면서 사람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도구를 알아보았다고 전해지는데 고심 끝에 그가 선택한 도구는 석공망치였다. 그리고 주도면밀하게 이들을 살해하고 도주할 계획을 세우며 가짜 신분증도 구매한다. 그는 공구를 파는 가게에 들어가 석공망치를 구매하는데 이때 사용이 용이하도록 손잡이를 줄여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잠시 유영철이 떠오른다. 대한민국의 범죄자 유영철은 수 없는 살인을 하며 쌓인 경험으로 망치를 개조하여 짧은 손잡이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마지아제는 살인을 시작하기도 전에 손잡이를 개조한 것이다. 구입한 석공망치를 기숙사 화장실 구석에 숨겨두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석공망치가 사라져 버리는 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마지아제는 당황하지 않고 다시 공구상점으로 가서 석공망치를 재구매하였고 역시 손잡이 길이도 잊지 않고 조정하였다. 추가로 시신을 넣을 검은 비닐봉지도 구매하였다. 흠집난 자존심의 대가. 마지아제는 먼저 그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준 샤오르이제를 타깃으로 정한다. 하지만 샤오르이제는 학교에서 유명한 인싸 중 한 명이었고 주변에 사람이 끊이질 않아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중 탕실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원래 밖에서 자취를 하던 탕실이가 학교로 돌아와 샤오르이제의 방에서 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마지아제는 저 탕실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샤오르이제에게 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탕실이를 먼저 제거하기로 계획한다. 그러던 2004년 2월 13일 샤오르이제는 기숙사를 떠나 PC방으로 향했고 탕실이 혼자 317호에 남게 된다. 망치를 숨겨 317호로 찾아간 마지아제는 방심하고 있는 탕실이를 망치로 내려쳐 살해한다. 이때 마지아제는 잠시 현실을 자각하며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 계획을 하고 도구도 준비하였으나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니 두려움과 후회가 밀려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되돌아갈 수 없음을 자각하고 더욱더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겨울 방학이었기에 기숙사는 매우 조용했고 학생들도 거의 없었다. 이 고요함에 도움을 받은 마지아제는 탕시리의 시신을 준비한 검은 봉지에 넣고 317호 옷장에 유기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그의 진정한 친구였던 샤오루이제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317호. 다음 날인 2월 14일, 하루를 꼬박 기다린 끝에 샤오루이제가 PC방에서 돌아온다. 아직 어색한 관계의 마지아제에게 샤오루이제는 인사하지 않고 발을 씻기 위해 화장실로 향한다. 그런 그를 뒤따라간 마지아제는 샤오루이제를 탕시리와 마찬가지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고 탕시리가 들어있는 옷장에 유기한다. 다음 날인 2월 15일, 마지아제는 317호에 흩뿌려진 핏자국을 청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양카이홍이 317호에 찾아오게 된다. 친구들과 카드 놀이를 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방에 들어온 양카이홍이 붉은 핏자국을 보고 의아해할 때 마지아제는 망치로 양카이홍을 살해한다. 그날 밤 핏자국을 모두 지우고 그의 마지막 타깃이었던 궁보에게 친구들이 카드 놀이를 하기 위해 317호에 모여 있으니 너도 어서 오라는 죽음의 초대장을 보낸다. 궁보는 의심 없이 317호로 향했고 모여 있다던 친구들이 없자 마지아제에게 친구들이 어디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마지아제의 석공망치였고 궁보마저 살해당한다. 다시 317호를 정리하던 마지아제. 하지만 또 불청객이 방문한다. 이는 317호 샤오루이제의 룸메이트 림펑이었는데 그는 잠시 물건을 가지러 왔다고 말했다. 당시 마지아제는 매우 심각하게 림펑을 죽일지를 고민했다고 전해지는데 결국 림펑을 죽이지 않고 그가 물건을 찾은 후 나갈 수 있게 돕는다. 다행히 림펑은 옷장을 열지 않았고 수상함을 느끼지 못하였다. 물건을 찾은 림펑은 별다른 행동 없이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림펑이 떠난 후 마지아제는 현장을 정리하고 유유히 사라진다. 후에 마지아제가 림펑을 죽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하길 평소에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했으며 마지아제가 아파 기숙사에서 누워있을 때 유일하게 음식을 가져다주며 자신을 돌봐주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불황자. 2004년 3월 15일 하이난에 위치한 강가 주변 한 무리의 불황자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음식물을 찾아 먹고 있다. 이들은 쓰레기 속에 있는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입에 넣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불황자들 주변을 경찰이 점점 포위해왔다. 기숙사 사건 이후 경찰은 전국에 마지아제의 수배 전단을 배포하였고 현상 수배금 20만 위안을 내걸었다. 이를 본 하이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불황자들 무리에 수배된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불황자 무리를 살펴보고 마지아제와 동일한 인상의 청년 불황자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이 불황자 청년은 말을 못하는 사람인 척 연기하였고 괴이한 소리를 내며 빠져나가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이를 붙잡았고 얼굴에 검은 때를 강제로 씻어내었다. 이 불황자의 정체는 마지아제가 맞았고 이내 모든 범행 일체를 자백하게 된다. 그는 자백 과정 중 후회와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에필로그. 마지아제는 2004년 4월 24일 고의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는다. 그리고 2004년 6월 17일 형이 집행된다. 경찰 조사 과정 중 자신의 현상금 20만 위안에 대해 내가 이렇게 값진 존재였는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형 집행 이후 가족에게 마지아제의 유골을 가져가라고 통보했으나 그의 아버지 마젠프는 유골 인수를 거부한다. 이후 그는 자신의 80대 노모를 모시고 피해자 4명의 가족들을 찾아가 사과를 했다고 전해지는데 피해자들은 그를 만나길 거부했다고 한다. 사실 마젠프는 자신의 아들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지하자마자 아들에게 자수하라는 편지를 작성해 언론에 공개하였고 아들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알려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2만 위안의 위로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마지아제 처형 이후에도 이 사건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었으며 일부 인터넷에는 마지아제를 옹호하는 글들도 많았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소위 있는 집안 학생들로부터 가난한 농민의 아들 마지아제가
4년간 괴롭힘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이다. 피해자 샤오루이제는 광시성 우주시 창우현의 농촌 출신으로 그의 가족들은 그의 학업을 위해 1만 위안 이상의 빚을 진 상태였다. 또한 그의 아버지는 매우 노쇠하였고 동생은 농아인으로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샤오루이제의 대학교 졸업은 가족들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때문에 그의 가족들은 빚을 져 가면서까지 뒷바라지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탕쉐리는 노장 이수족 자치주에 위치한 농촌 출신으로 그의 가족들 또한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그는 장남이었으며 두 동생이 각각 윈난 사범대학교와 선전에서 공부 중이었다고 한다. 이에 많은 학비를 부담하기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 공보는 섬서성 한중시 면현 노도사진 농촌 출신으로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지으며 아주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가정이었다고 한다. 셋 중 그나마 가정 형편이 넉넉한 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는 대학원에 진학할 예정이었으나 살해당하면서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 양카이홍은 윈난성 카이위안시 와룽구의 가난한 묘족 출신이었다. 그의 가족은 매우 가난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그의 뛰어난 학업적 재능에 같은 마을 묘족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을의 자랑이었던 그의 사망 소식에 주변 이웃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마을을 빛낼 수 있었던 묘족의 인재를 잃은 것에 매우 슬퍼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은 있는 집안의 자식들이 가난한 농민의 아들을 핍박하여 그에 대한 보복성 살인을 당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11월)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한 남자의 제보 전화가 걸려온다. 아는 형이 약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살해했다. 내가 말려봤지만 소용없었다. 라는 제보 내용이 담긴 전화였다. 피해자가 누구고 시신이 어디에 있냐라는 물음에는 횡설수설 답변을 피하였고 가해 남성의 이름만 정확하게 말하였으며 시신은 파타야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제보자가 말했던 아는 형은 윤명균이었고 한국 영사 경찰은 윤명균을 설득하여 태국 경찰에 자수시킨다. 체포된 윤명균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시신을 찾으러 가게 되는데 시신은 태국 파타야 고급 리조트의 개인 주차장 차 안에서 발견된다. 시신은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상태로 차 안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는데 시신을 차에서 꺼낸 경찰은 참혹한 모습에 놀라게 된다. 모자 안쪽은 온통 붕대로 감겨 있었고 온몸에 구타의 흔적으로 보이는 멍자국, 두 눈도 시커먼 색으로 멍이 든 상태였다. 갈비뼈는 대부분 부러져 있었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찢어 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사망의 원인은 뇌부종이라고 하는데 단단한 것으로 맞아 생긴 것이라는 소견이었다. 뇌부종은 일시에 생기는 증상이 아니고 청명기라는 과정이 있으며 서서히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 종합적으로 한 번의 폭행이 아닌 오랜 기간에 걸쳐 수차례 폭행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피의자 윤명균은 제보자와 진술이 달랐다. 제보한 남성은 김영진인데 이 남자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자신은 그 과정에서 김영진을 말렸지만 흥분한 상태의 김영진은 본인마저 폭행하여 말릴 수 없었다는 진술이었다.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였는데 제보자 김영진을 추적해본 결과 제보 전화 직후 베트남으로 떠난 것이 밝혀지게 된다.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은 1991년생 한국 남성 임모 씨였다. 그렇다면 임모 씨는 왜 머나먼 태국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임모 씨는 한국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며 개발자로 일했던 청년이라고 한다. 학창시절 또래 친구들보다 머리가 좋았으며 프로그램도 가장 잘 만들던 학생이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회사를 다닐 때도 매우 궁핍한 생활을 이어갔다고 하는데 이때 피의자 김영진이 접근한 것으로 추측된다. 김영진은 큰돈을 주며 임모 씨를 유혹했고 임모 씨 또한 한국에서 김영진이 부탁하는 일을 봐줬더니 회사에서 버는 돈에 비해 큰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김영진의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임모 씨의 주변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임모 씨는 처음에 김영진의 일을 거절하려고 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나중에 태국에서 임모 씨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거절 이후에 김영진은 더 큰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을 임모 씨가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되긴 한다. 김영진이 하는 일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이었고 임모 씨에게 부탁한 일들은 도박 사이트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알고리즘 등을 개발하는 일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임모 씨의 통장 기록을 확인해 보았는데 2015년 3월 이후에는 특별한 입금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즈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보이며 2015년 9월 7일 가족들도 모르게 태국으로 입국하여 김영진을 만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때 태국으로 함께 입국한 사람이 있는데 웹디자이너 A씨였다. 이들은 9월 7일 공항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고 알려졌으며 태국에서 같이 일하게 된다. 태국 생활. 태국에 도착한 이들은 태국 모처에 있는 김영진의 오피스텔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무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들 외에 이들을 관리하는 남 아무개라는 인물도 여기서 등장한다. 남 아무개는 이들과 함께 숙식하며 이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도착한 다음 날부터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윤, 김, 남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하며 감금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들은 이러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도착 한 달 후인 10월 7일 탈출을 감행하게 된다. 임모 씨와 웹디자이너 A씨는 수완나품 공항까지 탈출하는 것에 성공했는데 여권을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붙잡혀 되돌아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날의 일을 오피스텔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사장이 증언하기를 도망가던 두 사람을 잡아온 뒤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밥을 먹였는데 한 번만 더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는 대화를 들었다고 한다. 이후 감시와 폭행은 더욱더 심해졌고 10월 12일 웹디자이너 A씨는 한국 대사관으로 탈출하는 것에 성공한다. 이때 대사관 영사의 말에 따르면 A씨는 매우 다급했고 신발도 한 짝만 신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감금 폭행을 당하던 중 탈출했다고 말하며 지금 본인과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택시를 잡아 타고 무작정 탈출했기에 정확한 위치는 기억하지 못했고 이미 A씨를 태우고 온 택시기사도 사라져 버린 상황이라 추적이 어려웠다고 한다. 추후 A씨의 증언에 따르면 본인은 한국에서 웹디자이너 일을 하며 월 150에서 180만 원 정도 인건비를 받았었는데 김영진이 2주간 일을 도와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A씨는 한국에 있을 때 집에서 채팅으로 김영진이 지시하는 일만 도와줘도 큰 돈을 받았었고 이 일은 합법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김영진의 회유에 넘어가 태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 탈출한 A씨는 고막이 찢어져 있었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PTSD를 겪게 되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전해진다. 혼자 남게 된 임모 씨는 SNS를 통해 친구에게 자신의 처우에 대해 알렸는데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임모 씨의 눈 주위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멍이 들어 있었으며 눈동자에 실핏줄도 모두 터져 있었다고 한다. 이를 본 임모 씨의 친구는 왜 빨리 나오지 않느냐며 여기서 신고해서 조처를 해주겠다고 하였지만 임모 씨는 매우 주눅이 든 모습으로 이를 긋고 말렸다고 한다. SNS에 이를 올린 것이 들통난 임모 씨는 더욱더 심각한 폭행을 당하였고 이때 김영진은 임모 씨가 자신들의 데이터를 빼돌리는 것으로 의심하며 심각한 구타를 가했다고 전해진다. 김영진, 윤명규는 뽕쟁이였다고 하는데 뽕쟁이들은 뽕에 중독되면 특정한 성격 및 행동 변화가 일어난다. 그중 나타나는 현상으로 의심병, 왜곡된 지각, 편집증적 사고, 위험 행동의 증가, 공격적이며 폭력적인 행동 등이 있는데 아마 뽕을 처맞고 사리분별 못하며 근거 없는 의심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후에 김영진은 임모 씨의 여자친구에게 전화하여 임모 씨가 당신과 성관계한 영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요구했던 것이 한국에 있는 윤모 씨의 컴퓨터 본체였다고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행동도 뽕쟁이의 의심병, 왜곡된 지각 특성이 발현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11월 1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임모 씨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 가면 갈수록 상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다 결국 11월 19일 피해자 임모 씨는 숨을 거두게 된다. 뽕쟁이들의 비겁한 변명. 이들은 앞서 다뤘듯 서로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며 서로 자신이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명균의 진술서의 특징을 보면 예전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다 라는 진술 내용이 많은데, 이런 진술서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살해당하던 날 11월 19일 마지막으로 폭행을 가했던 사람은 윤명균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다. 하지만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은 내부종이었고, 앞서 언급했듯 내부종은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므로 김영진, 윤명균, 남아무개 3명 모두가 살인자라는 생각이 든다. 김영진은 대사관으로 제보한 후 베트남으로 떠났다고 말했었는데, 이때 남아무개도 같이 베트남으로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아무개는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 자수하는데, 남아무개의 진술은 이러했다. 자신도 피해자고 맞아서 한쪽 눈이 실명하였으며 11월 19일 당시에는 김영진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갔을 때 윤명균이 임모 씨를 폭행하고 마약을 하며 유유히 사라졌다는 진술이었다.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으며 오히려 임모 씨가 도주할 수 있음에도 도주하지 않아서 죽은 것이라는 진술을 한다. 적에 내가 통화를 했을 적에도 아빠 저는 아무 잘못 죄 없어요. 거꾸로 말하는 거는 걔가 잘못했다는 게 얘는 도망갈 수 있었는데 왜 도망 안 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건이 없잖아요. 네? 여건이 없잖아요. 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막말로. 거기서 충분히 도망가도 되지 막말로. 그리고 누가 한 해가 걔를 도망 나왔잖아요. 이 뭔 개소리야! 베트남으로 도주했던 김영진은 2018년 3월 3일 베트남 총영사관의 경찰 영사와 베트남 공안의 공조수사로 체포된다. 도피 생활 동안 숨어 지낸 것은 아니며 편하게 지냈다는 증언들이 나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영진은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며 전과 14범이 누적된 전과자였고, 윤명균도 어디 소속되진 않았지만 무소속 야인으로서 김영진에게 뒤처지지 않는 전과 15범이 누적된 전과자다. 사건의 결과 무소속 윤명균은 마약, 살인 혐의로 15년형을 받고 태국 교도소에 복역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략 7년 정도 교도소 생활을 하면 풀려날 것이라는 꿈을 품고 한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남아무개는 이 사건으로 도박 방조죄 혐의만 인정받아 1년 복역하고 나온 후 두문불출하며 숨어 살고 있다고 그의 아버지가 말했었다. 김영진은 2018년 10월 26일 감금, 강요, 도박장 개설의 혐의만 받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019년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2021년 2월 8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추가하여 징역 17년, 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한다. 이는 김영진이 제보 후 바로 베트남으로 도주한 정황 등으로 김영진이 임모 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서였다고 한다. (1998년 10월 23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의 어느 공중화장실 앞. 한 남자와 몇 명의 시민들이 대치 중이다. 남자는 흉기를 들고 있으며 주변을 둘러싼 남자들은 삽을 들고 있다. 이들이 대치하고 있는 이유는 흉기를 든 남자가 공중화장실로 들어가는 46세 여성 심씨를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심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다. 격투 끝에 남자는 시민들에 의해 제압되고 경찰에 연행된다. 이 남자의 이름은 황영동, 전과 14범의 상습 범죄자였다. 황영동은 1949년 충남 아산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 없고 그는 1972년 군복무 중 탈영을 하게 되는데 곧바로 붙잡혀 3년간 감옥에 복역하게 된다.
이때를 시작으로 그는 총 14차례의 범죄를 저질러 총 19년 동안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낸 그는 변변한 친구나 가족이 없었다. 당연히 결혼도 할 수 없었다. 전과 14범 정도면 범죄를 저지를 때 느끼는 죄의식 같은 것은 완전히 결여된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인생 자체가 범죄인 것이다. 그런 그는 1998년 7월 15일 특수강간 혐의로 수원 중부경찰서에 체포되어 구속된다. 하지만 그는 양쪽 눈에 녹내장이 걸렸다는 이유로 한 달이 채 안 된 8월 13일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나 버린다. 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흉악범을 어떠한 감시도 통제도 없이 말 그대로 그냥 풀어준 상황이었다. 황영동은 범죄를 업으로 삼으며 평생 범죄를 저질러온 악질 범죄자인데 이를 사회에 풀어줘 봐야 당연히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끼칠 것은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 일이다. 이때 풀려난 황영동은 당연히 돈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다. 가족도 친구도 없고 학력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연히 할 줄 아는 기술이라곤 범죄뿐인 사람이었다. 이에 황영동은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을 하거나 갱생보호소를 전전하며 살게 된다.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지 약 2주 지난 9월 황영동은 서울을 떠나 대전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리고 대전에서 황영동은 매우 흉악한 범행들을 저지른다. 이것은 이 악마를 구속 집행정지로 풀어준 순간부터 결정된 운명이었다고 생각한다. 악몽의 시작. 훗날 그가 대전에 내려간 이유에 대해 그는 그곳에 연고가 있어서 내려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가 붙잡히기 전 주로 범죄 활동을 하던 곳은 대부분 수원 인근이었고 대전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1999년 9월 9일 대전으로 내려간 황영동은 대전 용두동 소재 모 다방으로 찾아간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냈던 46세의 다방 여주인 이 씨에게 10만 원을 빌려달라 요구했다고 진술했는데 하지만 이때 황영동은 애초에 흉기를 들고 다방으로 찾아간 것이었고 돈을 빌리려고 가는 사람이 흉기를 챙겨가는 경우가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평소에 알고 지냈던 사이가 맞는지도 알 수 없다. 이는 모두 황영동의 진술일 뿐이다. 이때 이 씨는 이를 거절했고 황영동은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다. 다분히 계획적인 범죄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많은 사건들의 시작일 뿐이었다. 고삐 풀린 악마. 녹내장에 걸려 보이는 것이 없었는지 황영동은 매우 거침없이 범행을 이어간다. 아주 사소한 일인 듯 아무렇지도 않게 연쇄적으로 강도살인을 저지른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도 모르겠다. 황영동은 2주 뒤인 9월 23일 대전 석봉동의 가정집에 침입하였고 그곳에 거주 중인 59세 최 씨를 흉기로 위협하여 10만 원을 강취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황영동은 최 씨를 살해한다. 이후 약 일주일 후 10월 1일 대전 삼성동 모 다방에 침입하여 44세 여주인 최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20만 원을 강취한 후 무려 38차례 찔러 살해한다. 범행 이후 다방을 나온 황영동은 충남 아산시 온천동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10월 10일 여관을 운영하는 64세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다. 금품 갈취 이후 그녀도 살해한다. 이후 그는 다시 대전으로 간다. 10월 16일 황영동은 대전 삼성동 모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고기와 맥주 등 약 6만 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 34세 식당 주인 권 씨가 음식값을 계산해달라고 요청하자 권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다. 이때 식당 주인 권 씨는 6개월 차에 임산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심리분석가는 이러한 황영동의 잔인한 범행 수법에 대해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 도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무조건 살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일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했다. 38차례 흉기를 휘두른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했던 상황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돈도 가족도 연고지도 없으며 평생을 범죄만 저질러온 범죄자를 쉽게 풀어준 결과는 이렇게 끔찍한 결과로 돌아온 것이다. 대전에서 일어난 4건의 사건 이후 대전 경찰은 대전에 살인 도착증 환자 혹은 정신 이상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다닌다고 판단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고 한다. 이는 많이 늦은 감이 있어 보인다. 용감한 시민들. 수사의 방향성이 맞던 틀리던 경찰은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경찰이 움직이는 것을 느낀 황영동은 수원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1998년 10월 23일 앞서 언급한 것처럼 46세 무용 강사 심씨가 공중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따라갔지만, 이때 저항하며 도움을 요청한 심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에게 둘러싸이게 된 것이다. 사건이 벌어진 공중화장실 옆에는 한옥이 한 채 있었다고 한다. 이를 보수공사 하던 중이었고, 그곳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시민들이 달려온 것이었다. 제압하는 과정에서 당시 건설 현장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온 23세 대학생 안씨가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겁내지 않고 삽을 들고 황영동을 둘러싸며 삽으로 흉기를 든 손을 내리쳐 흉기를 떨어뜨리게 만든 후 목을 끌고 내동댕이 쳐 제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시민들의 신고로 현장에 나타난 경찰은 황영동을 인계하여 연행해 간다. 하지만 여기서 경찰의 태도는 큰 논란이 되었다. 당시 중상을 입은 안 씨의 상태는 매우 심각했는데, 경찰은 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범행 현장 보존과 범죄자에만 신경을 썼다는 증언들이 나왔던 것이다. 중상을 입어 피를 많이 흘리는 안 씨를 먼저 병원에 보내는 것이 맞는데 경찰이 너무 성과에만 집중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많은 언론과 대중은 이러한 경찰의 행동을 비난했다. 그리고 황영동을 빨리 잡지 못한 것에 대해 경찰이 무능했다는 주장들도 나오게 된다. 다행히 안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하여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논란 이후 수원 중부경찰서장은 직접 안 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으로 찾아가 용감한 시민상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 안 씨의 모친이 병원비를 걱정하는 인터뷰가 뉴스를 통해 전해진 바 있는데, 추후 경찰에서 안 씨가 퇴원할 때까지 병원비를 지원해 줬다고 전해진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누구라도 그랬을 것 이라고 말했다. 무거운 죄와 너무나 가벼운 벌. 황영동을 조사하던 경찰은 여죄 수사를 하게 된다. 구속 집행정지 이전 1998년 7월 15일 마지막으로 황영동을 수사하여 구속시킨 경찰서가 수원 중부경찰서였고, 1998년 10월 23일 시민들에 의해 제압된 황영동을 인계받은 곳도 수원 중부경찰서였다. 이에 이곳에 근무하던 경찰들은 황영동의 습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최근 대전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과 황영동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추궁 끝에 황영동은 5건의 사건 모두를 자백하였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당시 황영동이 저지른 5건의 사건 중 2건은 무혐의로 처분했다.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증거 불충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3건의 사건만 인정되었으나 그럼에도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이후 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감형의 이유는 양쪽 눈이 녹내장으로 곧 모두 실명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평생토록 범죄를 저질러 선량하게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피해만 줬으며 무고한 생명을 해친 이 남자에게도 법은 자비로웠다. 황영동의 범죄 수법을 살펴본 일부 사람들은 모든 사건에 성범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한다. 실제로 마지막 범행 현장에서 황영동이 범행에 성공했다면 금품을 빼앗고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아직까지 황영동의 사망 소식은 없으며 26년이 지났기에 양쪽 눈이 실명한 채로 이미 풀려나 어딘가에서 국가 지원금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